합쳐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저도 이제 법대에서는 부동산 공법 뭐 이런 과목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 선택 과목 중에 뭐 토지 공법 이런 게 있긴 한데 부동산 공법은 저도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처음 접할 때가 있었죠. 근데 처음 접할 때는 저도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민법, 뭐 형법, 상법 이런 것처럼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이름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공법 안에는 6개의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6개의 법 조문을 다 합쳐보니까 한 3,000개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 자, 이런 것들, 부동산 공법이 뭔지부터 한번 보죠. 자,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뭡니까? 부동산.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 저는 질문을 엄청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하는데 여러분한테 뭐 정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틀릴 줄 알고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라면 답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암기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를 하면은 여러 가지 암기 사항들이 많이 그 암기 양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해를 하고 외우면. 그래서 그 이해를 위해서 왜 그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만 하면 됩니다. 대답만. 그 뒤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뱉어 놓으면은 그 뒤에 수습은 제가 할 테니까 그냥 막 뱉어 놓으시면 됩니다. 뱉어 놓으시면. 자, 부동산이 뭡니까? 부동산.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재산.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 네, 그렇죠. 그거는 보면은 그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자 능력 검정 시험 9급을 보통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치는데 거기서 아니불자 이걸 배우고 나면은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우리는 공인중개사 대한민국 3대 직업인 공인중개사가 될 사람인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자,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된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자, 부동산은 앞으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법에서는 뭔가를 비교를 할 때, 분류를 할 때는 구별의 실익이 있어야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분류를 해놓은 이유는 법에서 뭔가 이 두 개를 구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익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자, 부동산은 민법 99조에 나옵니다. 민법 99조에. 민법 99조 1항에 보면은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착물. 민법 99조 1항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 99조 2항에 보면은 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것을 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 두 개를 왜 구분을 하냐면은 자, 동산 이 책은 누구 겁니까? 누구 거? 책은 누구 겁니까? 이 책. 네 거, 제 거죠, 제 거. 네, 네 거, 제 겁니다, 제 거. 왜?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건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가지고 있으니까. 동산은 점유하고 있으면은 소유권이 추정이 됩니다.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법이 점유입니다. 점유.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 걸로 봐준다라는 거죠. 동산은. 대표적으로 뭐 이런 책 아니면 이제 움직이는 자산들, 동산들 이런 것들. 근데 부동산은 여러분들 뭐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를 내 거라는 걸 증명하려면은 뭘 보여줘야 됩니까? 등기부. 그렇죠. 등기부 등본 각구에 소유자란에 내 이름이 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 방법이 달라집니다. 동산과 부동산은. 그러니까 동산은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법이 점유라는 방법으로 내가 점유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 걸로 추정이 되는 거고 부동산은 등기부에 내 이름이 등기가 돼 있어야지 그 사람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죠. 등기의 추정력. 자, 그래서 이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이유는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동산 중에서 좀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이 있죠.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 그런 것들은 부동산에 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소유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가 아니라 등록하죠. 자동차 등록증. 그렇죠. 자동차 등록증. 그런 거 있죠. 선박이나 뭐 비행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실 테니까 요거 자동차는 등록이라는 걸 합니다. 등록. 자동차 등록증이 나오죠. 예, 부동산에 준하게끔. 동산 중에서 자동차는 동산인데 값어치가 많이 나가니까 점유하고 있는 걸로는 소유권을 공시하기가 힘들더라는 거죠.
내가 수업 듣는다고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해놓고 올라왔는데 내려가 보니까 누가 유리창 깨가지고 거기 앉아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거다 라고 하면은 너무 이게 공시하기 그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러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 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이라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이유는 공시 방법,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토지에 붙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건물. 네, 그렇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무랑 관련된 부동산 공법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건물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을 크게 나누면은 토지공법, 그 다음에 건물공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토지에 관한 거 4개, 건물에 관한 거 2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랑 관련된 토지랑 건물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이란 말을 이제 해결을 해야겠죠. 공법. 자, 법이란 말이 있고 법률이란 말이 있습니다. 법이란 말이랑 법률이란 말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르죠. 이거는 한 글자, 이건 두 글자. 다르죠. 다르죠. 자, 법은 뭐냐면은 요거를 좀 법률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은 규범의 총체를 법이라 합니다. 규범의 총체. 예를 들면은 사람이 모이는 데 가면 어디나 법이 있습니다. 어디나. 여러분 나가는 개모임 뭐가 있습니까? 해치. 학원에 가면 학원에 여기 뭐 붙어있죠? 이런 거 법이죠. 그 다음에 학교에 가도 학칙이 있고 뭐 어딜 가나 사람이 모이는 데 가면은 규범이란 게 있죠. 집에도 뭐 가훈도 있고 집에서 지켜야 될 법이 있고 이런 것들. 법이라는 거는 모든 규범을 다 통틀어서 이 법이라고 합니다. 규범의 총체를 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A라는 사람 혼자가 살면은 혼자 이렇게 전 세상에 우리 지구에 A라는 사람 혼자 있습니다. 법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 없죠. 지 혼자 사니까. 지 혼자 뭔 짓을 하든지 상관이 없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니까. 근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관계를 맺으니까 이게 법이 발생하다.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부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내지는 고용자와 근로자 내지는 채권자,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A라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지가 뭔 짓을 하든지 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고 지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관계 설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요거 법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뭐 부부라면은 첫 번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일단 결혼을 하면서 밥을 하기로 합니다. 밥. 그래서 남편이 돈을 벌기로 하고 B라는 사람 부인한테 밥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다음날 일어나니까 밥을 딱 해줍니다. 밥만 나오는 밥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1조였는데 2조를 만듭니다. 밥이라 함은 밥과 반찬 3가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날 일어나니까는 밥을 해줍니다. 반찬도 주고. 근데 이걸 아침 10시에 주는 거죠. 못 먹고 출근해야겠죠. 아,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3조를 만드는 거죠. 밥은 아침, 점심, 저녁 3끼로 하고 아침은 뭐 7시, 점심은 1시, 저녁은 뭐 6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관계 설정을 통해 가지고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 조문이 하나하나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혼자 있을 때는 필요가 없고 A와 B 내지는 여러 사람이 관계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겠죠. 우리나라 전체 법의 체계를 여기다가 한번 써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상위법이 뭔가 최상위법. 우리나라 법 중에 제일 최상위에 있는 법이 헌법. 그렇죠. 헌법이 우리나라 최상위법입니다. 헌법은 왜 최상위법입니까? 왜? 이걸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헌법 누가 만듭니까? 국회에서 작구는 만드는데 헌법은 국회에서 작구를 만들고 확정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자가 누굽니까? 대통령 큰일 나실 분이네. 국민이지, 국민.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어휴, 대통령은 어휴, 큰일 나실 분이네. 대통령은 5년 동안
우리 국가 최고 권력자인 국민의 권리를 대신 걔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분은 뭐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뭐 대통령 안 하면 변호사라도 하겠지만은 5년 동안 좀 대통령 안 하면 심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바쁩니까? 돈 벌어야 되지, 하고 나야 되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내 권리를 5년 동안 대통령한테 맡겨놓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 잘 들으면 다시 더불어민주당을 뽑아주겠죠. 말을 안 들으면 바꾸겠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5년 동안 내가 행사할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는 국민인데 그 국민이 확정을 하는 게 헌법입니다. 헌법. 그래서 헌법을 확정할 때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확정합니다. 만드는 사람이 국민이죠. 국민. 그래서 최고법이 돼요. 최고법. 최상위법이 되는 겁니다. 이 헌법을 국민 투표로 확정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마지막에 87년도에 헌법이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죠. 요때 국민 투표로 헌법을 확정하는 거지. 그 전에 국민주체 대표회의 뭐 이런 데서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체육관에서 확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헌법이 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87년도부터 국민 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최상위법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 밑에 있는 게 법률입니다. 법률. 이 법률은 어디서? 이걸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에서. 자, 민주주의 국가는 3권이 분립이 되어 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입법부가 국회죠. 법을 세운다 라고 해서 법을 만드는 일이 국회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가장 큰 역할. 그래서 국회에서 만드는 게 법률입니다. 법률. 자, 첫 번째 국회에서 하는 역할이 요 법을 만드는 역할이고, 두 번째 역할은 행정부나 사법부를 견제를 하죠. 이게 3권 분립이 역할이죠. 입법부가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를 하고,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견제를 하고, 이렇게 이 세 가지 권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이게 바로 3권 분립이죠. 3권 분립. 이렇게. 그래서 국회에서 가장 큰 역할이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한 요걸 법률이라고 합니다. 법률. 근데 우리 국민한테 적용되는 이 모든 법률을 국회에서 만들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국회에서 만들 때는 뭐 각각의 위원회에서 작구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통해 가지고 확정을 해야 이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국회에서 의결하는데 한참 걸리죠. 맨날 싸우니까. 그래서 모든 사항들을 이 법률로 규정할 수 없으니까 개정이 잦은 사항들 내지는 뭐 실질적인 것들, 좀 실용적인 것들, 좀 자주 개정이 되는 것들은 하위 법률에 위임을 합니다. 그게 법률 밑에 있는 명령이라는 거, 명령. 그래서 헌법이 최상위법이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법률에서 모든 사항들을 다 정할 수가 없으니까 개정이 잦은 사항들은 좀 쉽게 바꾸기 위해서 명령에다가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몇 가지를 위임을 해둔다. 하위 법률에다가. 이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죠. 그래서 대통령령이 있고, 그 밑에 각부 장관이 발하는 부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령, 부령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책을 보면은 대통령령은 이걸 시행령이라고 부릅니다. 시행령. 그다음에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시행규칙. 그래서 법률, 명령 돼 있는데 명령은 대통령령, 부령으로 나뉘고 이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고 하고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그다음에 명령 밑에 있는 게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 이 조례는 어디서 만듭니까? 그렇죠. 지자체에서 만드는데 지자체 의회에서 만듭니다. 의회에서. 각 자치구마다 의회를 둡니다. 의회를. 그 의회에서 만드는 게 조례입니다. 조례. 그 다음에 조례 밑에 있는 게 이게 규칙이라는 겁니다. 규칙. 요거는 지자체의 장이 만듭니다. 지자체 장이. 이게 우리나라 법률의 체계입니다. 법의 체계.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로는 안 나오고 일반 상식인데, 자,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부동산 공법을 배우고 있죠. 공법. 그러면은 시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 범위입니다. 양이 많죠. 양이. 자,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부산시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공인중개사가 돼야 되니까 각 지자체마다 달라지는 것들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전국 공통으로 시험을 치니까 요까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요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요까지가. 실무에 나가시면은 조례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상담을 할 때 조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조례로. 각 지자체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뭐 건축 제한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니까 실무에 나가시면은 요 조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조례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까지 나옵니다. 자, 출제 비중을 보면은 불형은 5% 정도, 그 다음에 시행령 같은 경우는 15% 정도, 그 다음에 법률이 한 80%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딱 봐도 법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시행령들은 보통 기본서에 대부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형 이런 것들은 기본서에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가끔 이런 데서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맞추라는 게 아니라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틀리라고. 이런 것들을 가끔 기출 문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서에 안 나온다고 막 자기가 찾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 모든 법은 요 법제처라는 데 가면은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가 이걸 찾고 있습니다. 이거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찾는데도 막 1시간 이상 걸리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찾으면 하루 종일 해도 못 찾습니다. 그런 것들은 찾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오십시오.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제가 대신 찾아요. 저도 뭐 다 모릅니다. 저도 이 많은 법들을 다 외울 수는 없고 제가 모르는 거는 제가 대신 찾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찾지 말고, 그 다음에 기본서에도 안 나오는 것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에 해당하는 30%는 우리 게 아닙니다. 원래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 여기서 출제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막 찾고 있고 이러면은 공부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니까 정 찾고 싶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시고 아니면은 그냥 버리십시오. 버리셔도 무방합니다. 기본서에도 없는 내용들은 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 법률들은 기본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를 잘 보시면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다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 불령까지가 시험 범위인데 이 불령에 나오는 내용들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버리고, 그 다음에 시행령은 기본서에 수록되어 있는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법률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이거라는 거. 여기 법률, 대통령령, 불령. 이게 법입니다. 법.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부동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산이랑 비교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공법이랑 비교가 되는 다른 상대 개념을 알면은 이 공법의 개념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공법과 비교되는 게 이게 사법입니다. 사법. 공법은 이거. 000자를 쓰는 거죠. 000자. 사법은 사서울 사자를 쓰고. 공법과 사법. 우리는 공사법 이원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법 이원체계. 자, 아까 법은 혼자 있을 때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설정을 하면서 법이 필요해지는데, 자, 사법은 누구와 누구 사이 관계를 규율하냐면은 사인과 사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합니다. 사인과 사인 사이의 관계. 이게 사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민법 같은 것들. 민법이 사법의 가장 기본법이 됩니다. 민법. 그 다음에 공법은 국가나 지자체와 일반 사인과의 관계를 규율합니다. 사인이라기보다는 일반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합니다. 물론 이 공법에는 국가나 지자체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법도 있는데, 사법이랑 비교할 때는 국가나 지자체나 국민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법은 사인과 사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실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랑 1억 원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 돈 빌리는 거를 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돈 빌리는 거. 그러면은 변제기가 도래하면은 갑은 요 1억 원을 을한테 변제를 하면 되겠죠. 변제를.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합니다. 법에서는 이런 정상적인 사람을 규율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죠. 변제기가 도래를 해가지고 1억 원을 변제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갑이 갑자기 뭐 배째라는 거, 배째라 하면 을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이게 민사, 사법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죠. 그러면 그 소송 해결하는 방법이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그러면 이제 법원에 가는 거죠. 배째라니까 법원에 갔습니다. 그럼 판사님은 요 채무자랑 채권자 중에서 채권자를 위에 놓고 판단합니까? 채무자를 위에 놓고 판단합니까? 그렇죠. 동등한 관계에서. 채권자도 동등하게, 채무자도 동등하게. 이 두 사람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제시하는 증거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법은 사인과 사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데 이게 대등하거나 평등한 관계를 규율합니다. 관계가 누군지도 중요한데 이 사인과 사인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대등 평등한 관계인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공법은 국가랑 지자체랑 국민과의 관계라고 했는데 여기 부산시가 재개발을 하면서 갑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부산시가 갑이랑 대등한 관계면은 갑의 토지를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등한 관계라면은 토지를 수용을 하겠다는. 이거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죠. 부산시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월한 위치. 우월적 지위를 가집니다. 상하 관계를 가진 거죠. 그 다음에 이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서 규제를 가하고 있어요. 규제를. 내 재산인데 내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이걸 사례를 바꿔보면은 부산시가 모나미 볼펜 회사에다가 부산시에 쓸 153 볼펜 1000자루를 주문합니다. 이건 평등한 관계입니까? 평등한 관계입니까? 부산시가 우월한 관계입니까? 부산시가 우월한 관계라면은 볼펜 1000자루를 그냥 가지고 오겠죠. 강제로 뭐 몰수한다든지. 근데 이거 사오는 거죠. 부산시와 모나미 사이는 평등한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부산시와 모나미, 국가나 지자체랑 관계지만은 사법 관계. 그러니까 누구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공법은 국가, 지자체와 일반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이 두 사이의 관계는 우월 내지는 상하 관계를 가지고 일반 국민보다는 국가나 지자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규제를 가하는 법이 공법입니다. 근데 이 사법은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대등하거나 평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게 사법입니다.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법 같은 것들이고 공법에는 규제법이라고 해서 규제라는 성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법이 형법입니다. 형법 같은 것들. 형법 250조에 보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왜 일반 국민을 죽일 수 있고 가둘 수 있고 그랬습니까? 우월한 지위이기 때문에. 대등평등한 관계면은 그 사람을 가두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국가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는 것. 이렇게. 이게 공법과 사법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사법은 대등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사법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가 사적 자치라는 게 있습니다. 사적 자치. 사적 인지는 스스로 알아서 다스리는 거죠. 사적 자치의 원리. 사적 자치의 원리.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법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법은 이 규제를 하는데 공공복리가 기본 원리가 됩니다. 규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공공복리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법에서는 뭔가를 구분할 때 실익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법은 아까 분쟁 해결하는 방법이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공법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게 공사법을 구분하는 실익입니다. 분쟁의 해결 방법이 달라집니다.
행정소송으로 해결하는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지. 자, 요걸 한번 말을 바꿔보자. 토지나 건물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요게 일반 국민의 재산권. 헌법에 보면은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행복 추구권, 평등권 이런 것들, 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산권이라는 게 헌법 23조에 있습니다. 헌법 23조에 아마 책에 보면 나올 텐데 헌법 23조 1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재산권 행사에 자유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칙은 내가 토지나 건물을 내가 내 재산권을 행사하는 건 원칙 자유입니다. 자유.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근데 공법은 규제법이라고 하죠. 규제법.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규제를 가는 겁니다. 규제를. 그래서 재산권, 일반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죠. 규제를. 이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내 땅이 요만큼인데 이 땅을 내 마음대로 못 쓰고 국가에서 규제해놓은 대로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만,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에 맞는 건물만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규제를 가하면서. 뭐 때문에? 일반 국민한테 이런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은 이 갑이라는 사람의 재산권이죠. 이 사람은 재산입니다. 재산, 동산. 이 사람은 총을 쏘아야 행복해지는 사람이죠. 총을 쏴서 사람을 죽임으로 내 가지고 행복을 얻는 사람도. 그게 행복 추구권. 갑이 총을 소지하는 것도 자유고, 총을 쏘아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도 행복할 수 있는 자유죠. 행복 추구권이죠.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은 원칙 자유인데, 이 사람이 총을 쏘아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을 살해를 하면은 이 사람을 살인죄로 처벌을 하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공공복리 때문에. 이 사람이 총을 소유하고 쏘는 자유보다는 보통 일반 국민이 얻을 수 있는 공공복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재산권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토지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이 토지를 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유보다는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제한을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얻는 공공복리가 훨씬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일반 국민들이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니까 이 사람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를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규제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저 공공복리죠. 그러니까 공법처에 보면은 심심하면 나오는 단어가 공공복리입니다. 공공복리. 공공복리가 그거죠.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다수가 행복할 수 있으면은 소수가 희생이 돼도 관계가 없어. 그거는 감수를 해야 된다는 감수를. 벤담이란 말 사람이 한 말이죠. 그래서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이런 것들. 이게 공법입니다. 공법. 부동산 공법.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을 처음 들었을 때는 뭔가 싶었는데 과목 이름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풀어서 읽어보니까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어떤 지위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규제를 가하는 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이유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법 문제를 풀다 보면 뭐 다른科目도 마찬가지지만 공법은 특히 시험에 이제 40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옵니다. 1년 동안 내가 전혀 본 적이 없는 그런 문제가 시험에 실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문제를 풀 때 가장 공공복리에 적합한 게 뭘까? 가장 공공복리에 반하는 게 뭘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 때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단순 암기사항을 어렵게 내버리면 그건 뭐 못 푸는 건데 기본적인 원칙으로 이런 걸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됩니다. 꽤 되는 거. 그러니까 공공복리라는 원칙이 기본적으로 공법 전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이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사법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법이랑.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이라는 말을 설명을 했으니까 부동산 공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이거 규제를 가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법은 없고 시험 과목으로 이걸 편제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에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규제를 가하는 이런 법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모르죠. 뭐 저도 모릅니다. 저도. 근데 한두 개는 아니겠죠. 한두 개는 아니고 한 130개 정도 됩니다. 130개 정도. 이거 정확하게 개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정도 됩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공공복리 달성을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규제를 가하는 법이 100여 개 되는데 요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 법 6개를 빼냅니다. 6개를. 이 6개를 빼낼 때 무작위로 막 빼냅니까? 생각을 하고 빼내겠습니까? 그렇죠. 생각을 하고 빼내겠죠. 생각을 하고. 6, 9이 아니라 6개. 6개를 빼냅니다. 자, 부동산은 여기 토지나 건물이었죠. 그래서 6개를 빼내는데 토지에 관련된 거 4개, 건물에 관련된 거 2개를 빼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은 토지에 관한 거, 건물에 관한 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토지에 관련 건데 우리나라 국토가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 국토에서 우리나라 국토를 딱 보면은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첫 번째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기 사람들이 여기만 삽니다. 여기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죠. 수도권 집중화 현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 이런 국가가 유일합니다. 인구의 절반이 여기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프라가 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이 다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도권이 터져나가는 거죠. 아파트 값도 여기 엄청 비싸고 사람들이 다 여기만 사니까. 그리고 여기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졸리십니까? 두 번째는 자, 저희 포항의 철강, 구미의 전자, 대구의 섬유, 울산의 중공업, 그 다음에 부산의 항만, 거제의 조선, 창원의 전자 모든 산업들이 이쪽이죠. 이쪽에. 이게 동서간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동서간의 불균형. 그래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 그 다음에 동서간의 불균형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왜 발생하냐면은 자, 예전에는 우리 국토를 어떻게 규제를 했냐면은 이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법이니까 도시계획법이라는 거랑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시는 우리 국토 중에서 도시지역만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도시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그 도시를 개발을 해 나갑니다. 근데 요때 이 이원 체계로 돼 있을 때는 국토란 말은 비도시만 의미합니다. 비도시 지역. 국토에 대해서 나머지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이 비도시 지역을 이용하는데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이용에 관한 것만 규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도권 집중화 현상, 동서간의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럽니까? 이런 것들. 수도권에 막 다 모여 있고 동쪽에만 집중돼 있고 이걸 난개발이라고 합니다. 난개발. 개발이 어지럽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개발이 난개발이라고 하죠. 이걸 해결해야겠다라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걸 막 그냥 계획을 안 세우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니까 국토 전체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토 전체에서. 이걸 국토라고 하죠. 우리나라 전체 땅을.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먼저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안 세워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세운 대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글자만 해도 총 13글자죠. 이거 그냥 생으로 외우면은 법 이름만 외우는데 한 달 걸리죠. 한 달. 자, 근데 계획을 안 세우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토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자, 공법이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규제법을, 규제를 가는 법이죠. 먼저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계획으로서 규제를 합니다. 계획으로서.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세워놓은 대로 뒤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규제를 하는 거.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자들은 이걸 줄여가지고 13글자가 되니까 국토계획법이라고 약칭을 정해놨는데 우리는 이제 국계법 이렇게 부르면 국계법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좀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서울이랑 수도권이랑 여기 산업이 있는 여기서 만든 물자들을 실어 날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죠. 경부고속도로. 여기서 만든 물자들을 일로 날라야 되니까 수입이 다 일로 된 거를 여기로 날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예전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인천항보다는 부산항이 훨씬 규모가 컸죠.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랑 수교를 하고 나면서 인천항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인천항 밑에 평택항 이런 데가 엄청 커지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반 시설이 또 깔리니까 개발이 될 때는 요걸 중심으로 개발이 되더라는 겁니다. 요걸 중심으로. 부동산은 그냥 막 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된다. 일정한 축을 중심으로. 부산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서면은 그 애들 술 마시고 노는 데가 서면이고 예전에는 시청이 저쪽에 남포동 저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남포동, 대신동, 법원에 있는 대신동 그쪽 라인 위주로 거기 부자들이 많이 살았죠. 그렇게 1호선도 그쪽부터 깔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데 지금은 시청이 넘었죠. 법원도 넘었죠. 그러니까 이쪽 위주가 개발이 되는 거죠. 법원, 저쪽 연제구에서 동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030년 도시 부산 기본계획을 보면은 부산이랑 울산, 여기 창원 이런 데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울산, 그 다음에 창원,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게 양산, 김해가 이쪽이지. 김해, 양산. 이걸 묶어가지고 서울과 같은 수도권처럼 여기를 메트로시티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부산에서 울산 가는 길에 뭐가 있습니까? 기장. 부산에서 창원 가는 길에 뭐 있습니까? 명지. 여기가 개발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공법 시간에 배우는데 이거는 100만 원짜리 강의 가야 가르쳐 주는 건데 이런 거죠. 이게 왜 도움이 안 됩니까? 왜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길목의 개발. 왜? 계획에 따라서 개발하는 거예요. 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장이랑 명지가 그냥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울산, 창원, 양산, 김해 이런 걸 다 연결시키겠다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그 사이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장, 여기 넘어가는데 만덕에서 여기 넘어가는 기장에도 이쪽에도 지금 터널 뚫고 있죠. 터널. 지하 터널 만들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창원에서 넘어와가지고 기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울산까지 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 인프라를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을 중심으로 개발된 거죠. 그 다음에 하나 예를 더 들면은 우리나라에 90년대 초반 정도 되면은 80대 후반부터 90대 초반 되면은 주택에 대한 사람들이 산업화가 되니까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엄청 몰려듭니다. 그러면은 집이 부족하겠죠. 집이 부족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서울은 더 이상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듭니다. 신도시를. 그때 나오는 게 90년대에 나오는 게 1기 신도시인데 그것들의 위치가 여기 고양시에 일산이라는 일산. 그 다음에 안양에 평촌이랑 그 밑에 삼본이라는 3본.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인천 가는 길에 부천이 있는데 요 부천에 중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동. 그 다음에 요 경부고속도로 옆에 성남시에 분당이 있습니다. 분당. 처음에 여기 이런 데 신도시를 만들 때는 공공택지에서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은 분양가가 위치는 다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분양가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택지비랑 건축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으면은 일정 분양가 이상으로는 분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분양을 받을 때는 가격이 비슷비슷했던 거죠. 그러니까 90년대에 32평짜리가 가장 인기가 많으니까 요거를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한 명은 일산에서 분양을 받고 한 명은 여기 분당에서 분양을 받는 거죠. 이게 90년대. 지금 2000 거의 20년대가 다 돼가죠. 2018년. 자, 이때는 분양 받을 때 뭐 한 7, 8천 정도? 둘 다 거의 비슷한 가격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일산은 분당은 4억 차이가 나요. 일산도 올랐고 분당도 올랐는데 분당이 더 많이 오른 이유는 여기 바로 옆에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 경기도에서 올라오기도 쉽고 인프라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인프라가 깔려 있으니까 이쪽 위주로 또 개발도 되고. 그러니까 이기 신도시 보면은 요거랑 똑같은 게 이기 신도시를 보면은 이쪽에 한강 옆에 김포라는 데가 이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파주의 교화, 뭐 인천의 검단 신도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쪽에 성남시 위쪽에 하남시 쪽에 위례 신도시 이런 게 2차 이기 신도시입니다. 이기 신도시. 그 다음에 지금 IT 업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가 요 위에 어디 있습니까? 분당 바로 위에 있는 게 판교예요. 판교. 그 응팔 드라마 보신 적 있으면 응팔? 응답하라 1988 거기 보시면은 그 덕선이대가 마지막에 엔딩에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어디로 갑니까? 네, 판교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웃 주민이 뭐라고 하냐면은 판교로 왜 갑니까? 농사지으러 갑니까? 이럽니다. 농사지으러. 아무것도 없던 데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IT 게임 업계의 메카가 돼 있습니다. 메카. 그때 토지 가격이 거의 20배가 올라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뉴스에서 분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퇴직금 2억을 받아가지고 이만큼 땅을 여기 판교에다 다 샀으면 지금은 얼마일까? 라는 걸 분석을 했는데 지금 한 40억 한답니다. 40억. 김포는 미분양. 이기 신도시 중에 이기 신도시는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중반에 이게 공급이 되는데 2000년대 초반 중반에 공급이 되는데 김포는 미분양. 판교는 20배가 돼요. 20배가. 왜? 이것도 이 판교가 어디 있냐면 분당 약간 위에 있습니다. 약간 위에. 경부선 요 근처에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토지를 보는 눈입니다. 부동산을 보는 눈. 이런 것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뭐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계획을 안 세우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개발되는 데만 개발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자, 수도권 집중화 현상, 그 다음에 동서간의 불균형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국토 중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불만을 가집니까? 네, 여기서 불만을 가지죠. 그래서 이때 제일 먼저 집권한 때가 언제입니까? 김대중 정부 때. 그 시절을 다 살아오신 분들 아닙니까? 저야 책에서 배우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 시절을 다 살아오셨는데 김대중 정부 때 정권을 이제 창출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법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행되는 때가 03년도에 시작됩니다. 03년도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노무현 정부 때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후반에 이 법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김대중 정부 초반에는 맨 먼저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김대중 정부가 시작된 데가 98년도죠. 98년도. 우리나라는 항상 7년, 2년에 선거를 하고 임기는 3년, 8년에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바뀌었죠. 그네 언니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바뀌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98년도에 시작하는데 이때가 IMF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맨 먼저 한 게 건설 경기를 부양시킵니다. 경기를 부양시킬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는 겁니다. 건설 경기를 부양시켜버리면은 일단은 건물 지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근로가 직장이 창출되죠. 창출되고 그 다음에 건물 짓고 내가 이제 거기 새 건물에 들어갑니다. 기존에 쓰던 냉장고 들고 갑니까? 새로 사서 들고 갑니까? 그렇죠. 소비가 촉진되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붙는 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사회 간접자본 SOC에 거의 투자를 많이 하고 건설 경기를 부양시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요거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요 법을 만들기 시작하고 시행이 03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03년도에. 신기하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런 국토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시작합니다.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니까 이 공기업에 살 사람들이 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드는 게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 부산의 남구에 저기죠. 군수사령부 자리에 만든 게 대연혁신지구. 거기가 이게 공기업이 지방에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살 데가 필요합니다. 공기업이 아마 그 문현동에 있을 겁니다. 문현동에 뭐가 있더라? 문현동에 있는데 요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 대연동에다가 군수사령부 자리에다가 혁신도시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했죠. 수도를 이전하려고. 처음에는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더니만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떨어지는 겁니다. 위헌 판결. 서울이 수도라는 거는 60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믿고 있는 관습헌법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낸다. 관습헌법 이런 게 없는데 판사들이 관습헌법이니까 이 수도를 바꾸려면은 국민투표, 아까 헌법을 개정할 때는 국민투표를 해야 되죠.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건 안 됐고 그래서 행정만 떼서 옮기자 했어요. 행정만 떼서. 그러니까 이때 반대를 엄청 했죠. 반대를. 왜? 멀다고. 이게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아까 인구의 절반이 이렇게 이런 좁은 지역에 모여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두 번째 또 세계 유일의 국가가 있는데 모든 인프라가 여기 다 갇혀 있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자, 미국만 해도 미국 정치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워싱턴. 경제는 뉴욕. 문화는 LA. 그 다음에 군사는 텍사스주의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펜타곤. 이렇게 다 떨어져야죠.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정치는 북경, 경제는 상해 이렇게 떨어져 놓는 겁니다. 다 떨어져. 그러니까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어 이러고 미사일 3개만 떨어지면 여기 끝장나는 거죠. 우리나라 모든 그게 마비가 됩니다. 이게 위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옮기는데 멀다고 난리쳐. KTX 서울역에서 딱 타면 세종시까지 30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멀다고 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그래서 국토가 이런 불균형을 이루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이 법률을 시행하고 이렇게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그런 것들. 이 법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국토에 대해서 먼저 국토 전체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자는 거죠. 도시에만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으로서 먼저 국토를 규제를 하니까 그 뒤에 이제 계획을 세운 대로 그 뒤에 이용을 하자라고 이용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칠판은 지우실 필요 없고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정도